미국의 소고기 가격이 올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가뭄으로 인해 늘어난 생산 비용과 인플레이션 영향 탓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놓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에 망명 신청자 쉘터가 들어선 가운데 주민들은 신원 파악도 안 된 이들이 학교 인근에서 지내는 것은 불안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주민들의 안전과 저렴한 주거지 감소를 우려해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콜로라도주 외부 공식 행사에서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80세라는 그의 고령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경 공사 중이던 예일대 건물 중 일부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은 잔해 속에서 7명을 구조했고 이 중 2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소고기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주요 생산지의 가뭄이 들면서 생산 비용이 늘어난 데다 인플레이션까지 더해졌기 때문인데요.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외식, 식료품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생우 선물 가격이 2.9% 오른 파운드당 1달러 7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생우는 목장에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자란 송아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소고기 소매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보뱅크는 소고기 소매 가격이 2020년 이후 20%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여름엔 사상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올해 파운드당 평균 5달러 33센트에서 내년엔 15에서 20센트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 가격이 내년까지 고공행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유는 소를 기르는 비용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가뭄으로 목초지가 메마르면서 주요 소 사육지에서의 사료값 지출이 예년보다 평균 20% 이상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사육되는 소는 근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내 쇠고기 생산량은 1979년 이후 연간 최대 감소폭인 20억 파운드 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라보뱅크는 소고기 분쇄육 등 전체 소고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근접한 햄버거와 스테이크 가격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미국인들은 돼지고기나 닭고기 등으로 대체하거나 쇠고기 구매 횟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야심차게 발표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지하고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중단 조치를 끝낼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입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 상원은 찬성 52, 반대 46, 기권 2표로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폐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밥 굿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뒤집는 내용 외에도 현재 시행 중인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위에 있지만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폐기에 찬성한 데다 민주당 소속 조 맨친, 존 테스터 상원의원과 지난해 말 탈당한 커스틴 스네마 상원의원이 찬성하면서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맨친 의원은 국가 부채에 4천억 달러를 추가할 여유가 없다며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및 탕감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있고 대출을 아예 탕감해주면 이런 프로그램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도 지난 24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가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의회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의 표를 얻으면 연방 규정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의회 검토법에 따라 발의됐습니다. 백악관은 연방의회에서 이 결의안이 통과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은 이달 말까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은 연방의회의 승인 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4천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학자금 대출을 취소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 퀸즈 아스토리아에 망명 신청자를 위한 쉘터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신원 파악도 안 된 망명 신청자 남성 수백 명이 학교 인근에서 지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불안 요소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뉴욕시 퀸즈 아스토리아 35회 비뉴에 위치한 건물로 망명 신청자를 실은 버스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뉴욕시로부터 아무런 이야기를 전해 듣지 못했는데 해당 건물에 수백 명의 망명 신청자가 지낼 쉘터가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It wasn't prepared at all. It wasn't, So, what are you going to do? I mean, you're trying to make the best. You got to feel sorry for them, but you also got to. You can't interrupt everyone else's life too. 특히 해당 쉘터 인근에는 차터스쿨이 위치해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부모들은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남성 수백 명이 아이들 학교 인근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re not thrilled about it. The school is right here. Our kids are right. Honestly, it's just a bunch of men that have. There's no background checks done on them, so that's really the biggest thing. And we have girls here, so I think that's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Honestly, I think they should just move it away from the school. 해당 쉘터 내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은 건물 내 약 250여 개의 침상이 구비되어 있으며 남성들만 지내는 쉼터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약 4만 6천 명의 망명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지난주에만 2,200명의 망명 신청자가 뉴욕시에 도착해 하루 평균 3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학부모들은 뉴욕시가 지역사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백그라운드 체크도 되지 않은 남성 무리를 지역사회로 끌고 들어왔다며 학교에서 최소 몇 블록 떨어진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퀸즈 거주자의 절반에 가까운 47%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유입돼 온 거주자라며 더 나은 삶을 위해 찾아온 사람들을 변두리로 보내버리려는 처사는 위선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They're human beings, we all are. I mean, I'm very certain they want to escape for a better life. I mean, we all come from somewhere. We all originate from somewhere. We're all over the world. It's one whole big world. So we should all coexist. 공간 부족,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쉘터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막상 쉼터를 어렵게 지정해도 지역사회의 찬반 갈등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이 휴가철에 맞춰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법안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의 규제 법안은 일부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와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강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는 7월부터 불법적인 단기 임대를 제한하기 위해 숙박 공유 규제법을 시행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임대인은 시에 등록을 하고 개인정보와 임대 수익,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최대 $5,000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규제 조치가 극단적이고 억압적이며 사실상의 단기 임대에 대한 금지라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에어비앤비는 맨해튼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3명의 에어비앤비 호스트도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은 임대인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로 기록한 매출은 8,500만 달러에 달하며 올해 1월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뉴욕의 숙소도 38,500개 이상입니다.
뉴욕이 이처럼 활발해진 숙박 공유의 칼을 꺼내든 것은 이익이 상충하는 호텔 업계뿐 아니라 일부 주민들도 불만을 표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숙박 공유를 통해 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했고 결국 저렴한 거주지가 뉴욕에서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대변인은 뉴욕시도 이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인기 있는 관광도시 피렌체도 신규 단기 주택 임대를 즉각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올해 80세로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외부 공식 행사 중 바닥에 있는 모래 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지만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둔 상황이라 고령에 대한 우려가 재차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콜로라도주의 한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검은색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에 있던 비밀경호국 소속 경호관들과 사관학교 관계자가 깜짝 놀라 바로 뛰어나왔고 바이든 대통령은 3명의 부축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부상 없이 바이든 대통령은 혼자서 자리로 돌아갔고 자신을 넘어뜨린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자주 넘어지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건강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작년 6월에는 개인 별장이 있는 델라웨어주 레호브스 비치 인근의 케이프 헨로펀 주립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다 멈추려던 순간 페달 클립에 발이 걸려 넘어졌고 2021년 3월에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가볍게 뛰듯이 오르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2020년 11월엔 반려견 메이저와 놀아주다 미끄러져 오른쪽 발목에 실금이 갔고 한동안 절뚝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경쟁자들에게 나이가 많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 불안감을 다시 부상시켰다는 평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질 때마다 정상이 아니다라며 그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소식을 듣고 진짜 넘어졌느냐 안 다쳤기를 바란다고 걱정을 표하면서도 경사로를 내려올 땐 까치발을 들어야 한다. 아이스링크장 같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미 매체들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며 그의 고령에 초점을 맞춰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졸업식에서 넘어진 것은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문을 더할 것 같다고 보도했고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 역시 그의 나이와 공직 적합성은 그가 2024년 재선에 출마할 때 핵심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트위터 계정에 게재하며 바이든은 무대에 향하기 위해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이든 아직 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례 건강검진을 받았고 의료진은 건강하고 원기왕성한 80세 남성이라며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어떤 예외 없이 그의 모든 책무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검진 당시 가슴에서 피부암의 일종인 작은 병변을 제거했으며 추가 치료는 필요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낮 12시경 공사 중이던 예일대의 한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돼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소방국은 건물 잔해 속에서 7명을 꺼냈고 모두 병원으로 이송시킨 가운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경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소재한 예일대 의과대학 건물 인근에서 공사 중이던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붕괴 당시 건설 현장에는 36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었으며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시소방국을 비롯한 기타 당국들은 이 단층 건물에 갇힌 7명을 구조했다고 밝히고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일대학교는 오늘 오후 1시 이번 사고를 건물 공사 사고라고 언급하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 사고 발생지인 처치 스트리트 사우스와 콩그레스 애비뉴 사이에 있는 라파예트 스트리트가 전면 폐쇄됐다고 전했습니다. 붕괴된 이 건물은 예일대학교가 임대한 토지에 3층짜리 주차장을 겸비한 112세대 규모의 주거용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존 에스턴 소방서장은 붕괴 당시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와 시멘트를 타설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작업자들이 건물 위에서 시멘트를 퍼붓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콘크리트가 예상보다 빨리 고이기 시작하면서 동굴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발견된 날카로운 철근 하나와 일부 벽이 불안정했던 것이 붕괴를 일으킨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정부 기관을 포함한 비농업 부문 사업체들이 5월 한 달 동안 급여 근로자의 일자리 33만 9천 개를 새로 만들었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시장의 예상치를 15만 개 정도 웃도는 것입니다. 올 들어서만 사업체 월급 일자리의 규모는 1월에 47만 2천 개가 늘고 2월에 24만 8천 개가 늘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본격화 직전까지 금융위기 회복기 10년 동안 월 평균 순종 규모는 22만 개 정도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월 평균치가 45만 개에 달했고 올해도 이처럼 30만 개를 넘고 있습니다. 미 취업자 수는 5월 현재 1억 6,072만 명이었으며 이 중 사업체 월급 근로자는 1억 5,610만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470만 명이 자영업인 셈입니다. 실업자 수는 609만 7천 명이었고 노동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60.3%를 기록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이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초대 회장을 지낸 김광석 후보는 키워드로 봉사 개방,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대정부 활동으로 한인단체들이 정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니어, 청소년, 범죄, 인권,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위원회를 도입하고 한인회의 성격을 분명히 해 정부 그랜트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지낸 강진영 후보는 성공한 한인 2세 등을 자문위원으로 적극 영입하고 후원을 받아 한인회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간 세입자 소송 문제를 해결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무료 법률 서비스 확대, 주류 사회 한인 학생 간 멘토링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인들도 상당수 재학하고 있는 플러싱 PS 244 초등학교가 뉴욕시 AIPI 역사 교육과정 도입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퀸즈 플러싱을 대표하는 산드라 황 시의원은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에게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들에 대한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우리 지역 사회의 특성과 미국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아시안 대상 인종 혐오 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25학군 다니엘로 디망고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교육이 재미있게 수행되도록 교사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AIPI 역사 교과 과정은 뉴욕시가 고용한 외주 업체 Asian American Education 프로젝트에서 개발했으며 수업 내용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의 이민 과정과 문화, 인종차별, 정체성, 미발전의 기여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증 없이도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약 4년 만입니다. 뉴욕주 선관위는 온라인 유권자 등록 시스템을 오픈하고 이제는 운전면허증 없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뒷자리 4개만 있어도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거주자의 경우 DMV 아이디가 없다면 이제부터 웹사이트에서 유권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가 아닌 뉴욕주 내에 거주하는 경우 DMV 아이디가 없다면 주 선관위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하면 됩니다. 투표 자격은 시민권자로 선거 당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